안녕하십니까? 쑥소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곁에 공기처럼 존재했지만 정작 그 이름 뒤에 숨겨진 눈물은 아무도 몰랐던 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12살 소녀가 국제시장의 억척스러운 미싱사를 거쳐 자식들을 위해 제 살을 깎아먹으며 버텨낸 70년의 세월. 우리는 그녀를 누이라 불렀고 아내라 불렀으며 끝내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가난은 그녀의 청춘을 앗아갔고 시대는 그녀의 꿈을 짓밟았지만 그 거친 손마디 사이로 피어난 희생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무는 노을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들꽃 같은 여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금순의 일생, 금악을 올립니다. 해방의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인 1940년대 말 서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은 늘 비릿한 바다 냄새와 눅진한 가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2살 소녀 금순에게 바다는 놀이터가 아니라 매일같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금순은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녘 서늘한 바닷바람이 호적삼을 파고들 때면 바지락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갯벌로 나갔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차갑게 파고드는 진득한 펄의 감촉은 금순에게 세상의 냉혹함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스승이었습니다. 금순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말기 탄광으로 징용을 떠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병이 들었고 어린 금순은 동생들의 끼니를 챙기기 위해 갯벌에 제 인생을 부려놓았습니다. 바구니 가득 바지락을 캐고 나면 손끝은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금순은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시장에 내다 판 조개 몇 푼으로 사온 보리쌀 한 되가 동생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만이 금순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금순아, 너는 어찌 그리 손이 빠르니? 내가 캔 바지락은 유독 알이 실하고 깨끗하구나. 시장 입구에서 좌판을 벌이는 전방. 할머니가 금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건네던 칭찬은 금순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금순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칭찬을 듣기 위해 빠른 손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만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손놀림을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금순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갯벌의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매일같이 지켜보았습니다. 동무들이 학교에서 한글을 배울 때 금순은 털 속에서 굴껍데기에 베인 상처를 닦아내며 삶의 지혜가 아닌 생존의 법칙을 먼저 익혀야 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바닷물은 꽁꽁 얼어붙었고 갯벌은 얼음장처럼 딱딱해졌습니다. 조개를 캘 수 없게 된 금순은 윗마을 부잣집의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금순이 마주한 더 넓고도 가혹한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잣집의 화려한 기와 지붕 아래에서 금순이 머물 곳은 좁고 습한 행랑방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고된 일과 속에서 금순은 가끔 창문을 통해 집안 아이들이 따뜻한 방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고 금순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시린 물에 빤 빨래와 차가운 밥덩이뿐이라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금순아, 배고프지? 이거 몰래 먹으렴.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돕던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건네준 누룽지 한 조각에 금순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난은 금순의 자존심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작은 친절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모순된 힘을 주었습니다.
금수는 그 누룽지를 아껴두었다가 주말에 찾아올 동생들에게 주기 위해 소매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자신은 굶주려도 동생들의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 그것이 훗날 금순을 지탱하게 될 거대한 모성애의 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피난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고 세상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부잣집 식구들은 일찌감치 짐을 챙겨 떠났고 홀로 남겨진 금수는 가족들이 있는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집과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뿐이었습니다. 피난길에 엇갈려버린 가족들. 금수는 절망적인 외침을 내뱉으며 어두운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눈앞을 가리는 포화 속에서 금순이 움켜쥘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동생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그 필사적인 기억만이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전쟁은 금순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가장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피난민들이 가득한 기차 안에서 금수는 남의 집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다시 만날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누나가 되어야 한다. 금순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진 바람을 견디고 갯벌 위로 꿋꿋이 고개를 내미는 하얀 함초처럼 생의 의지가 가득 찬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금순의 일생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바닥에서의 고된 삶, 공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미싱을 돌리던 날들,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와의 짧고도 아픈 사랑. 그 모든 순간이 금순의 주름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한편의 장대한 대서사시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순은 차가운 피난길 위에서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갯벌 바닥의 흙탕물처럼 흐릿할지라도 끝내 바다로 흘러가 맑은 물결이 되리라는 것을요. 피난 열차 지붕 위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매달려 도착한 부산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5살 금순이 마주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바닷바람과 알 수 없는 사투리로 가득 찬 낯선 도시의 소음뿐이었습니다. 가족의 손을 놓쳐버린 그날의 기억은 금순의 가슴에 깊은 구멍을 냈습니다. 인파에 떠밀려 혼자 몸으로 영도다리 근처에 주저앉은 금수는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고독과 공포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품속에 숨긴 마른 떡 한 조각과 부모님이 신겨주신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금씨가 어디 있니? 금수는 목이 터져라 가족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몰아치는 파도 소리와 피난민들의 거친 항의뿐이었습니다. 금수는 정신없이 영도다리 근처를 헤매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혹시나 저 인파 속에 동생의 때 묻은 저고리가 보일까? 혹시나 저 천막 뒤에 어머니의 지친 등그림자가 있을까 싶어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금수는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가만히 길을 깔고 누운 금수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죽지 말아야 한다. 내가 죽으면 우리 동생들은 누가 찾나.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다시 만나야 한다. 다음 날부터 금수는 국제시장 골목의 한바집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해 뺨을 맞기도 하고 어린 계집애가 장사꾼들 틈에서 텃세를 견뎌내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시장 바닥에 흩어진 시래기를 줍고 낮에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번푼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가족을 찾게 되면 쓸 소중한 미천이었고 동시에 가족을 찾기 위해 벽보를 붙일 종이 값어치였습니다. 금수는 매일 저녁 일이 끝나면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수용소 게시판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벽보를 붙였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금순입니다. 부모님과 동생 금식을 찾습니다. 비바람에 젖어 찢어지면 다시 붙이고 누군가 떼어내면 또다시 써서 붙였습니다. 영도다리 난간에도 손가락으로 이름을 새겼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아이라며 손가락질해도 금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작업은 단순히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의 정신을 붙잡는 유일한 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갈치 시장 뒤편 가설 수용소에 금순이 찾는 이름과 비슷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수는 앞뒤 잴 것 없이 시장통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 구석 떼꾸정물이 흐르는 가마니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아이들. 그들은 금순의 어린 동생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끝내 보이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동생들을 확인한 순간 금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누나야? 말라비틀어진 동생들의 손을 잡으며 금수는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누나가 너무 늦게 왔지? 이제 걱정 마라. 누나가 너희들 절대로 안 굶긴다. 죽어도 우리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혼자였을 때의 공포는 어느덧 사라지고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대한 책임감이 금순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5살 소녀 금순은 그날 비로소 아이가 아닌 한 집안을 짊어진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찾은 기쁨도 잠시,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입이 셋으로 늘어난 이상 한바집 설거지만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금수는 국제시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기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미싱 소리였습니다. 금수는 미싱 공장 주인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밥만 먹여주세요. 잠은 공장 구석에서 자도 됩니다. 기술만 가르쳐 주시면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순의 억척스러운 미싱사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남들의 시중을 들고 밤에는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자투리 천을 기부며 미싱질을 배웠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낭자하게 배어나와도 금수는 아픈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 피가 옷감에 묻어 상품을 망칠까봐 서둘러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동생들은 시장 구석에서 상자를 깔고 자면서도 누나가 가져다줄 찬밥 덩이를 기다리며 배고픔을 견뎠습니다. 금수는 식당 손님들이 남긴 잔반을 모아 깨끗이 씻어 다시 쪄낸 씻은 밥을 동생들에게 먹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자 금순의 미싱 솜씨는 시장 안에서 제일 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박아낸 군복은 선이 고르고 단단하기로 소문이 났고 상인들은 금순이 표옷을 먼저 챙겨가려 했습니다. 금순은 비로소 판잣집이나마 방 한 칸을 얻어 동생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방이었지만 셋이 모여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금순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순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장통의 거친 남정네들은 어린 계집애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시기와 질투를 일삼았습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금순을 겁박하거나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금수는 가슴속에 숨겨둔 가위를 움켜쥐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라. 나한테는 지켜야 할 내 새끼들이 있다.
갯벌에 하얀 함초 같던 소녀는 어느덧 도끼가 바짝 오른 가시덤불이 되어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전쟁의 포화는 멎었지만 금순의 인생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부산이라는 이 낯선 도시는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근육을 선물했다는 사실을요. 금수는 매일 아침 영도 다리를 건너며 저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그녀는 다시 미싱 페달을 밟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는 금순의 심장 박동이었고 동생들의 숨소리였으며 무너진 삶을 다시 꿰매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부산국제시장에서 억척스럽게 미싱을 돌리며 동생들을 보살피던 금순이 서울로 올라온 것은 조금 더 큰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동생들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의 서울 평화시장은 거대한 먼지 구덩이와 같았지만 22살의 금순에게는 오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녀는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다락방에서 하루 16시간씩 미싱을 돌리며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보낼 송금 봉투를 채워나갔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깨가 무너지는 고통도 금순에게는 사치스러운 투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저녁, 금순의 무미건조한 삶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 쏟아지는 비를 피하던 금순에게 우산을 내밀며 다가온 사람은 근처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대학생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금순의 거친 손과 지친 눈망울을 보고도 편견 없이 다가와준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그는 금순에게 글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고 낮에는 미싱을 돌리고 밤에는 연필을 쥐는 금순의 비밀스러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순 씨, 당신의 이름은 비단금의 순할순이군요. 이름처럼 참 곱고 단단한 분이에요. 야학의 희미한 전등 아래서 진수가 건네준 그 따뜻한 한마디는 평생 가장이라는 무게에 눌려 살던 금순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꽃을 피워냈습니다. 글자를 배우며 금순은 비로소 자신이 느꼈던 슬픔과 기쁨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금순에게 세상의 넓음을 이야기했고 금순은 그가 들려주는 어려운 학문보다는 그와 함께 나누는 군고구마 한 조각의 온기에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보낸 그 시간은 금순에게 꿈만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금순이 서울에서 연애를 한다는 소문은 금세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전쟁통에 자식들을 잃어버릴 뻔했던 기억 때문에 딸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 어머니에게 금순의 연애는 곧 가족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서울로 올라와 금순의 좁은 자취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금순아, 내가 제정신이냐? 아비도 없는 집안에서 내가 기둥 노릇을 해야지 어디서 배운 놈이랑 눈이 맞아서 동생들을 굶길 셈이냐? 내가 시집 가버리면 이 애미랑 내 동생들은 누가 건사해? 어머니의 절규 섞인 꾸지람은 금순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어머니는 금순이 진수에게 받은 연서들을 빼앗아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진수의 글자들을 보며 금순은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진수 역시 부유한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금순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자신을 평생의 돈줄이자 희생양으로만 여기는 듯한 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금순은 진수를 만나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수는 함께 도망쳐서라도 살아가자고 애원했지만
금수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마저 떠나버리면 무너질 어머니와 학교에 다니는 동생들의 얼굴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찰나였고 책임은 영원이었습니다. 금수는 진수가 선물했던 만년필을 그의 손에 되돌려주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금수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떠난 뒤 금수는 다시 평화시장의 어두운 다락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한 미싱 소리는 이제 금순의 비명을 삼키는 유일한 장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잃은 자리에 지독한 노동을 채워 넣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시력이 나빠질 정도로 일에 매달렸고 그렇게 번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어머니께 보내졌습니다. 어머니는 금순이 보내준 돈으로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으면서도 정작 금순의 텅 빈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30이 훌쩍 넘은 나이, 동생들은 모두 성공하여 제 갈 길을 찾아 떠났고 어머니는 노환으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금수는 그토록 자신을 억눌렀던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금순의 거친 손을 잡고 처음으로 참회했습니다. 금순아,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그래도 나는 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내 딸아. 그 짧은 사과 한마디에 금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원망이 눈물 한 방울에 씻겨나갔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난 뒤 금수는 비로소 홀로 남겨졌습니다. 동생들은 고생한 누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이제는 자신들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미싱사 누나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수는 배신감보다는 오히려 맑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가족이라는 거대한 신전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제물로 바쳤지만 정작 그 안에서 금순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이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은 방에서 진수가 가르쳐 주었던 사랑이라는 글자를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비록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젊음은 사라졌지만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뎌낸 덕분에 동생들이 자랐고 어머니가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금수는 낡은 미싱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옷이 아니라 진수와 함께 걷던 청계천 변이, 보랏빛 노을을 닮은 자신만을 위한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미싱 소리는 이제 희생의 소리가 아니라 금순 자신의 일생을 위로하는 고요한 기도의 노래가 되어 방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금순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하얗게 덮어주는 그 눈송이처럼 금순의 인생도 이제 비로소 평온한 안식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서울은 기적이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수많은 금순이들의 희생을 먹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30 중반에 접어든 금순에게 청춘의 낭만은 이미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아이들의 칭얼거림,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미싱 바늘의 박자 속에서 시작되고 끝이 났습니다. 금수는 서울 변두리의 좁은 단칸방에서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며 자신의 생피를 짜내어 아이들의 미래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지켜온 어머니의 삶을 닮아가듯 금순 또한 자신의 삶을 제물로 삼아 가족이라는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육성회비 내야 해. 선생님이 내일까지 꼭 가져오라고 하셨어. 학교에서 돌아온 큰아들의 말에 금수는 잠시 미싱 페달을 밟던 발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지만
금수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하지만 금순의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만이 짤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금수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녀는 평생을 아껴온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팔아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보다 아들의 손에 쥐어준 육성회비 봉투가 그녀에게는 더 큰 위안이었습니다. 가난은 끈질긴 그림자처럼 금순을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몸이 약해 큰돈을 벌어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안의 모든 경제적 책임은 금순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집으로 가져온 부업감을 치우며 잠을 쫓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무너질 듯 아파와도 금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생이 깊어질수록 자식들의 앞길은 조금 더 환하게 열릴 것이라는 믿음, 그 지독한 모성애가 금순을 지탱하는 유일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장날이었습니다. 금수는 완성된 옷가지들을 배달하기 위해 커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옷감이 젖을까봐 자신의 몸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닐로 보따리를 꽁꽁 싸맸습니다. 진흙탕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때도 금수는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것보다 보따리가 진흙에 닿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금수는 나직하게 의졸였습니다. 살아야지,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애들은 누가 지키나.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무척 가냘프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바위보다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큰아들은 금순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전교 1등을 했다는 성적표를 들고 온 날, 금수는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에게 더 좋은 옷 한 벌, 더 맛있는 고기 반찬 한 접시 내어주지 못하는 못난 어미의 자책이기도 했습니다. 금순의 손가락 마디는 이제 미싱 바늘에 찔린 상처와 굳은 살로 인해 뒤틀려 버렸지만 그녀는 그 손을 아이들 앞에서는 늘 등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금순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은 엄마의 거친 손과 투박한 말투를 점점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법이 없었고 길에서 엄마를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금수는 서운함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마저도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것이라며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그녀 인생의 성적표였기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지워지는 것쯤은 기꺼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금순의 일생에서 이 시기는 가장 치열하고도 고독한 시기였습니다. 동생들은 이제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었지만 금순에게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저 당연히 누나가 해야 할 일이었고 엄마가 감내해야 할 몫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금수는 밤마다 쑤셔오는 허리를 두드리며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꿈이라는 게 있었는데, 나도 예쁜 옷 입고 글 읽는 거 참 좋아했는데.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금수는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홀로 계신 시어머니의 수발과 자식들의 뒷바라지 사이에서 금수는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헤어진 고향의 바다와 짠내, 나던 바람이 느껴지는 날이면 금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간지럽히던 진흙의 감촉이 그리워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털어냈습니다.
지금 그녀 앞에는 꿰매야 할 옷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것은 곧 아이들의 내일이었습니다. 금순의 일생은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갈아 넣어 타인의 삶을 비추는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금순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짊어져 온 이 가난과 희생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므려. 비록 몸은 부서질 듯 아프고 이름은 잊혔을지언정 그녀의 거친 손마디 사이로 피어난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그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수는 다시 한번 돋보기를 고쳐 쓰고 바늘귀를 꼽니다. 드르륵 드르륵. 미싱 소리는 이제 그녀의 고달픈 인생을 위로하는 유일한 노래가 되어 방 안가득 퍼져나갑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홀로 빛나는 백열등 아래 금수는 자식들의 해진 옷가지를 기워냅니다. 바늘 끝이 옷감을 파고들 때마다 그녀의 지나온 세월도 함께 촘촘히 박힙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서글픔과 자식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고독이 실끝에 매달려 한 땀 한 땀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사랑의 매듭이었습니다. 금수는 이 모진 풍파를 견디고 일어서는 법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대신 자신의 구분 등으로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싱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금순의 눈동자에는 피로를 잊은 고귀한 빛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뒷바라지와 홀로 계신 어머니의 수발로 점철되었던 금순의 중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그녀의 머리칼 위에도 서글픈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한 땔감이 되어 타올랐던 금순의 삶에 처음으로 지독한 정적이 찾아온 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자식들이 제각기 제 살 길을 찾아 둥지를 떠난 직후였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들었던 마지막 사과 한마디는 금순의 가슴속에 맺힌 수십 년의 응어리를 녹여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탱하던 거대한 의무의 사슬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금순에게 남은 것은 낡은 미싱 한 대와 자식들이 가끔 안부처럼 건네는 메마른 전화벨 소리뿐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 보냈어요. 날도 추운데 보일러 아끼지 말고 팍팍 돌리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번듯하고 당당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여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은 금순의 유일한 긍지였으나 정작 그 화려한 아들 내외의 삶 속에 금순이 머물 자리는 없었습니다. 성공한 자식들에게 금순의 투박한 손과 낡은 옷차림은 감추고 싶은 과거의 흔적이었고 금순 또한 자식들의 세련된 세계에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순은 자식들이 보낸 돈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는 다시 홀로 된 방 안에서 낡은 돋보기를 고쳐 썼습니다. 가족을 위해 제사를 깎아내던 시절에는 외로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듯한 고독이 금순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12살 소녀의 생기는 어디로 가고 오직 타인의 삶을 수선하기 위해 굽어버린 등과 마디 굵은 손만 남은 노파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금수는 그 거울 속의 여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토록 모질게 버텨왔니? 그러던 어느 날 금수는 묵혀두었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랏빛 천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진수와 헤어지던 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짓기 시작했던 그 원피스의 원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와 자식들의 학비 때문에 차마 완성하지 못하고 구석에 밀어두었던 그 꿈의 조각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금순의 손에 닿았습니다. 금순은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만져보았습니다. 거친 손끝에 닿는 매끄러운 감촉은 잊고 지냈던 청춘의 설렘과 아픔을 동시에 일깨웠습니다.
금수는 다시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해진 옷을 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 40년 전 완성하지 못한 그 보랏빛 꿈을 끝맺기 위해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미싱 소리는 정적 가득한 방 안을 채우는 유일한 생명의 박동이 되었습니다. 눈이 침침해 바늘귀를 꿰는 데만 1시간이 걸렸고 굽은 허리는 시시때때로 비명을 질렀지만 금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지나갈 때마다 그녀가 타인을 위해 흘렸던 눈물과 억눌렀던 욕망들이 보랏빛 실 속에 촘촘히 박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딸이 찾아와 금순을 타박했습니다. 엄마, 이제 눈도 안 좋은데 왜 또 미싱질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엄마 고생시키는 줄 알겠어요. 그 낡은 기계 좀 제발 버려요. 딸의 말에 금수는 처음으로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이건 고생이 아니라 내 삶이란다. 평생 남의 옷만 박아주느라 내 옷 한 벌 제대로 못 지어 입은 게 한이 되어서 그래.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자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노인의 고집이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금순에게 이 작업은 찢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치유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옷이 완성되어 가던 어느 밤 금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보랏빛 원피스를 입은 22살의 소녀가 되어 청계천 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진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젊은 날의 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채 평온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금순의 뺨에는 따뜻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신과 화해한 자의 평온한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보랏빛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금순.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은 금순의 모습은 그 어떤 귀부인보다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홀로 남겨진 방 안의 정적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고요한 축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금수는 자신의 이름을 삐뚤삐뚤하게 쓴 공책을 펼쳐들고 나직이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김금순, 참 장하다. 잘 살았다. 금수는 타인을 위해 존재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고 비로소 김금순이라는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여전히 굵고 투박했지만 그 손은 이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으나 금순의 마음속에는 은은한 황혼의 빛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미싱 앞에 앉아 페달을 가볍게 굴렸습니다. 이제 그녀가 짓는 것은 옷이 아니라 남은 생을 아름답게 수놓을 자유와 평화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금순의 정직한 몸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비가 오려 하면 무릎과 허리는 어김없이 쑤셔왔고 미싱 바늘에 수천 번 찔렸던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게 변형되어 이제는 주먹을 쥐는 것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쉬지 않고 돌려대던 미싱 소리는 멈췄지만 금순의 귓가에는 여전히 환청처럼 그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맴돌곤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기억이자 동시에 그녀가 이 세상을 치열하게 버텨냈다는 훈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금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제각기 가정을 꾸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고 동생들 또한 각자의 살터로 떠나갔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면 자식들이 찾아와 두둑한 봉투를 내밀고 가곤 했지만 그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늘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금수는 그 정적이 가끔은 갯벌의 차가운 바람보다 더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성공한 자식들은 더 이상 엄마의 촌스러운 참견을 원치 않았고 금순 역시 자신의 투박한 손마디가 자식들의 매끄러운 일상에 흠집을 낼까봐 스스로를 고립시키곤 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궁상맞게 계세요? 큰아들이 올 때마다 툭 던지고 가는 그 말이 금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금순에게 절약과 근면은 궁상이 아니라 한평생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남은 밥 한 덩이도 버리지 못하고 낡은 옷까지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들이 모두 금순의 피와 땀으로 바꾼 귀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그 마음의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금순은 그저 고생만 하느라 고리타분해진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순은 이제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궁상 덕분에 그들이 지금의 자리에 있음을 금순은 굳이 입 밖으로 내어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수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한글 교실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평생 미싱질만 하느라 제 이름 석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한이 맺혔기 때문입니다. 삐뚤삐뚤하게 연필을 쥐고 김금순이라는 글자를 연습하던 날 금수는 40년 전 야학에서 진수가 가르쳐주던 그 밤의 공기를 기억해냈습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 다시금 그녀의 가슴 속에서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글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은 금순과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구분 등을 토닥이며 지난날의 고생담을 웃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금수는 그곳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그 모진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처럼 억척스럽게 살아온 수많은 금순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후반전을 시작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금수는 집 안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낡은 미싱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눈이 침침해 바늘귀를 꿰는 것도 한참이 걸렸지만 페달을 밟는 발길질만은 예전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시장에서 자투리 천을 사와서 동네 아이들의 옷을 수선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기술을 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자신이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금순을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할머니, 이 옷 정말 예뻐요. 꼭 새 옷 같아요. 동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금순의 적막했던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순은 아이들의 웃음에서 예전 고향 마당에서 뛰어놀던 동생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금순은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원망과 허탈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희생이 반드시 같은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순의 마음속에 있던 보랏빛 멍이 서서히 옅어지며 그 자리에는 은은한 황혼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금순은 창가에 앉아 자신이 지은 보랏빛 원피스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입고 나갈 곳도 보여줄 사람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 옷은 금순에게 존재 그 자체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쓰고 자신이 쓴 한글 공책을 펼쳤습니다. 나는 금순이다. 나는 살았다. 나는 사랑했다. 삐뚤삐뚤한 글자 위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껴안은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축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금순의 구분 등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견디고 서 있는 오래된 고목의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내일 아침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나눌 주전부리를 챙기며 미소 짓습니다. 시절 인연이 가고 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인연이 남긴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몫임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금순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조급한 미싱 소리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직한 노래와 베란다, 화분에서 피어난 작은 꽃들의 숨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전쟁터에서 무장한 채 살아왔던 금수는 이제야 비로소 그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삶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 한구석을 지키던 미싱 위에는 이제 정성껏 달인 하얀 보가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손자녀들의 사진 대신 금순이 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쓴 빛바랜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순아, 참 장하다. 여기까지 잘 왔다. 금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나직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젊은 시절 거울 속에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희생만을 강요했던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이제 거울 속의 노파는 금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12살 소녀의 시린 눈빛도 국제시장에서 억척스럽게 미싱을 돌리던 30살 여인의 결기도 자식들의 외면에 가슴을 쥐어뜯던 50살 어미의 눈물도 이제는 주름진 얼굴 위에 골고루 녹아들어 은은한 광채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뒤늦게 금순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사업의 실패와 자식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금순 앞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순은 아들의 아픔에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괴로워하며 다시 미싱 앞에 앉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순은 그저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원래 파도와 같단다. 밀려왔으면 다시 나가는 법이지. 내가 지금 아픈 것은 내가 그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책임지려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들은 어머니의 투박한 손마디에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거대한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닦아온 길이 단순히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금수는 아들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내미는 대신 자신이 한글로 쓴 짧은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시절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인연이다.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라. 그것은 금순이 한평생을 살며 터득한 최고의 지혜이자 유산이었습니다. 금순은 인생의 마지막 여행지로 고향 서해안의 갯벌을 택했습니다. 수십 년 전 어머니와 헤어졌던 기억이 서린 그곳, 자신의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던 그 비릿한 바다 냄새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바라본 바다는 여전히 장엄했고 갯벌은 수만 마리의 생명을 품은 채 묵묵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진흙 속에 발을 담가 보았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간지럽히는 펄의 감촉은 수십 년 전 소녀 금순이 느꼈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 정말 꿋꿋하게 잘 살았죠? 바람결에 실려온 파도 소리가 대답하듯 금순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금수는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을 억눌렀던 어머니를 온전히 용서하고 진수와의 아픈 사랑을 축복하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자식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시절인연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고 가는 바람과 같은 것임을, 그 바람이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면 그것으로 인생은 충분히 완성된 것임을 그녀는 갯벌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금수는 마당이 딸린 작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힘이 닿는 데까지 다른 노인들의 해진 옷을 기워주고 한글을 모르는 동료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금순을 보며 천사라고 불렀지만 금수는 그저 웃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내 기술을 남에게 줄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딨겠어요. 그녀의 삶은 이제 타인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해가는 숭고한 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무는 노을이 금순의 방 창가에 붉게 번졌습니다. 금수는 조용히 자리에 누워 지나온 생의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배신감에 몸서리쳤던 밤도 이제는 모두 아름다운 풍경화의 한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금순이라는 이름의 하얀 함초는 모진 소금기를 머금었기에 그토록 진한 생명의 빛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을요. 금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수많은 옷감을 박아내고 수많은 눈물을 닦아냈던 이 손이 이제는 비로소 안식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직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슬픈 만가가 아니라 생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전사의 승전가와도 같았습니다. 금순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며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금순의 일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갯벌의 파도 소리가 되어 국제시장의 미싱 소리가 되어 그리고 쑥소담 채널을 듣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들꽃처럼 이름 없이 피었다가 진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 누구보다 찬란한 향기를 남긴 위대한 여인 금순. 그녀의 시절 인연은 이제 영원한 평온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새벽달이 떠올랐습니다. 금순이 떠난 자리에는 그녀가 정성껏 다려놓았던 하얀 보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고 인연은 변하지만 그 인연을 꽃피웠던 진심만은 낡은 미싱 소리처럼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것임을 소설은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 우리에게 나직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